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은 재벌 2세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부자라는 단어 외에도 이상하게 음주운전, 폭행, 경찰 매수, 마약까지. 한국에서는 유독 재벌가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차갑습니다. 그걸 반영하듯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벌들은 사고를 일으키는 악역으로 단골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은 스토리의 허구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한 재벌 2세의 만행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L그룹의 창업주였던 신 회장의 막내 동생 아들 신동학. 1968년 10월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시절은 여느 재벌가 아들처럼 유복하고 특권을 누리는 삶이었죠. 그러던 1994년 당시 26살이던 신 씨는 영국 리치먼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학교가 방학을 하자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한 채 잠깐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1월 17일 새벽 그는 친구 4명과 함께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그랜저 차량을 몰고 강남 일대를 주행하게 됩니다. 1994년 당시의 그랜저는 부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고급 자동차였습니다. 90년대 초반 기준으로 가격이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옵션을 포함하면 4,5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당시로선 상당한 금액이라 재벌 수준에 맞는 최고 차량으로 인식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날 그랜저를 신나게 운전하던 신 씨 앞에 갑자기 소형차 프라이드가 끼어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신 씨는 순간 감정적으로 분노했죠. 그리고는 앞서가던 프라이드를 멈춰 세웠고 건방지게 프라이드 주제에 우리를 추월해? 라면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해당 운전자와 동승자를 급기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폭행은 단순한 주먹 다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차오른 이들이 도로 옆에 있던 벽돌과 화분을 발견했고 그걸 집어들어서 내리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 거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손가락 인대 파열뿐만 아니라 뇌출혈로 인해 수술을 하게 되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었고 가해자 무리들이 얼마 후부터 하나둘씩 경찰서에 연행되긴 하지만 신 씨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시 몰래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도피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다행히 그를 추적하던 경찰이 잠복을 해서 신 씨의 덜미를 잡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신 씨가 워낙 유명한 재벌가의 자식이었고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의 눈치를 볼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별거 아니다. 젊은 애들이 그럴 수 있지 않냐 라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의 이 일은 일명 건방지게 프라이드라는 별명이 붙었고 대중에게 따가운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눈길을 끄는 건 정작 피해자 가족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니 이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았을 만큼 상해를 입었지만 우리는 피해받은 게 없다 라면서 이 가해자 신 씨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 보니 당시 한간에서는 재벌가 측에서 엄청난 합의금을 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신 씨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게 되죠. 하지만 이후 그의 구설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2년 뒤에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대마초, 코카인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체포되는데 이번에도 집행유예로 허무하게 풀려납니다. 이후 시간이 흘렀고 대중에게 이 신동학 씨 사건이 잊혀져 갈 쯤인 1999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엽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L그룹 신 회장의 아버지인 고 신진수 씨의 무덤이 파헤쳐지면서 시신마저 훼손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신동학 씨에게는 할아버지의 묘가 독을 당한 셈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금세 밝혀졌죠. 도박빛에 시달리던 일당이
재벌 회장의 아버지 무덤이면 혹시 안에 돈이나 보석 같은 걸 같이 묻어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에 신 회장의 자서전을 읽어가지고 선산의 위치를 알아냈고요. 묘지를 파헤치게 되지만 막상 안에는 돈이 될 만한 유물이 없었습니다. 실망하던 이들이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데 유골의 일부를 챙겨가지고 L그룹 회장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서 8억 원의 현금을 내놓으라 라는 협박까지 하기 이릅니다. 99년 당시의 이 엽기적인 범행은 뉴스에서 당연히 크게 보도가 되었고요. 범인들은 3일 만에 검거됩니다. 공범 2명이 체포된 후에 현장 검증이 있게 되는데 그 자리엔 고인의 손자인 신동학 씨도 함께였죠. 많은 기자와 경찰 그리고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의자들은 범행을 재현하면서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재현이니까 시신의 목을 삽으로 내리치게 되려는 그 순간 인파 속에서 누군가가 뛰어나와서 범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신동학 씨였죠. 그는 저 두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면서 거침없이 주먹을 휘두르게 되는데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주변인들이 겨우 말리고서야 상황은 진정되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아나무인 재벌 2세 이미지가 강했던 신 씨였는데 이 사건 이후에 대중들은 아이고 사고 뭉치여도 그래도 효자네 라고 인식하면서 동정하는 여론이 일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이 도굴꾼들에 대해 덧붙이자면 공범이었던 정 씨와 임 씨는 이후 재판을 받고 분묘 그리고 사체 훼손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2004년에 출소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정 씨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했고 출소 겨우 한 달 만에 또 다른 재벌가인 H그룹의 조상묘를 같은 수법으로 도굴했고요. 다시 징역형을 받았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두 번의 수감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그는 이번엔 30개의 대기업 가족 묘들을 다 조사한 후에 2010년 또 같은 수법으로 세 번째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틀 만에 붙잡혀서 교도소에 수감됐죠. 결국 그는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시 신동학 씨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희대의 재벌가 도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사람들에게 신동학 씨가 동정심을 얻었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1년 반 만에 또 다른 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2000년 10월 26일 새벽 2시 강남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46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낸 것입니다. 그 혈중 알코올이 0.08만 돼도 면허 취소 수준인데요. 0.24면 인사불성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추돌 사고가 난 직후에 경찰관이 와서 그를 검거하려고 하는데 신 씨가 경찰관을 차 문에 매달은 채 그대로 질주해버린 겁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결국 그는 다시 다른 차량과 충돌을 했고 이후에 차를 버리고 아예 도망가다가 겨우겨우 검거됩니다. 경찰에 연행된 신 씨, 하지만 반성보다는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재벌 2세의 자신감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죠. 그가 차에 매달고 달렸던 경찰관이 전치 12주나 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법원은 신 씨에게 실형, 징역 2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는 2년을 감옥에서 복역을 했고 이후에 아예 해외로 떠나는 것을 선택했죠. 그리고는 한동안 조용히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2005년 6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태국에 있는 한 콘도에서 신 씨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6층 베란다에서 떨어졌고 결국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의 나이 겨우 36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신 씨의 죽음과 관련한 수상한 점이 있다는 게 수면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신 씨의 후배라고 밝힌 A 씨는 태국 내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수사 과정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소 신 씨가 사람들과 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술을 마셨다 하면 주변에서 말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여자친구들과도 심심찮게 폭행 문제에 휩싸이곤 했죠. 사건 발생 전날, 그날도 역시 술을 마시던 신 씨가 당시 사귀고 있던 태국인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또 다른 태국 현지 남자친구가 있었고, 분노한 그 남자친구가 호텔로 찾아와서 신 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던 중 결국 그를 베란다로 밀어버렸다라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국에서는 이것에 관련된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 씨의 유가족들이 당연히 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이 사건이 종결된 점도 이상하다라고 지적됐죠. 태국 경찰 측은 단순 실족사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사실 유가족이 원한다면 같이 있던 일행들을 조사할 수도 있고 혹은 부검을 진행할 수도 있던 상황입니다. 살인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정황 외에도 한간에 그가 마약에 취해서 실족사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유가족은 경찰이 얘기한 단순 실족사를 순순히 받아들였죠. 그리고 현지에서 화장한 후 장례가 치러집니다. 이렇다 보니 교민들 사이에서는 L그룹이다 보니 죽음을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려고 한 거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버린 자식 아니냐, 문제야 자식을 청부살인한 게 아니냐라는 끔찍한 소문마저 존재했죠. 물론 L그룹 측에서는 이런 루머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라면서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분명 이 신 씨가 여러 사건 사고의 중심에 있긴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들 사망 소식에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전해졌죠. 신 씨의 죽음은 국내에서 여러 음모론을 만들어낼 만큼 미스테리하게 여겨졌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이젠 대중에게 잊혀진 상태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벌의 풍족한 삶 속에서 연이은 악행과 구설수 때문에 문제야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던 신 씨. 그의 요란했던 삶은 타국에서의 비참한 죽음으로 쓸쓸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스토리는 대표적인 망나니 재벌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 재벌, 이런 단어는 참 부러우면서도 질투가 느껴집니다. 분명 쉽지 않은 성취를 이룬 그들을 단순히 폄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비난받는 존재가 아닌 존경받으면서 한편으로 귀감이 되는 사람들로 자리 잡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정말 반전의 충격이 이어집니다. 구독하고 보시면 더 감사하겠죠. 물론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작은 농촌 마을 아마다. 전체 인구가 1,700명 정도 되는 아담한 마을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 집 건너면 주민들끼리 다 알 정도로 아주 친밀도가 높은 곳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웬만해선 대문을 잠그는 집이 거의 없었고, 마을에 상주하는 경찰도 단 2명이 전부였습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강력사건은 1973년 기록이 전부였을 정도죠. 이 마을에 살던 14살 소녀 에이프릴 밀삽은 엄마 제니퍼, 양아버지 데이빗, 그리고 보더콜리 강아지 페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24일 저녁 6시, 에이프릴은 그날 강아지와 함께 산책에 나섰습니다. 때마침 선선한 기온이라서 가볍게 걷기에 딱 좋았는데요. 게다가 이 동네에는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에이프릴처럼 저녁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을 종종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책을 나간 지 1시간 반이 지난 저녁 7시 반. 평소 같으면 집에 왔을 에이프릴이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안 되자 엄마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딸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게 되는데, 그 중에는 딸의 남자친구인 오스틴도 있었죠. 전화해보니까 오스틴은 친구들과 함께 있다면서
엄마의 연락을 받고서야 에이프릴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나 지금 막 납치당할 뻔했어 라는 에이프릴의 문자가 남겨져 있었어요. 발신 시간은 저녁 6시 28분. 심상치 않았죠.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음성으로 넘어갈 뿐 아무런 대답은 없습니다. 같은 시각 에이프릴이 지나간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부부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보더콜리 강아지 한 마리가 혼자 떠돌면서 시끄럽게 짖고 있는 겁니다. 목줄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걱정이 된 부부가 가까이 다가가는데 강아지가 이 부부를 막 돌아보면서 그들을 어딘가로 이끄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부부가 강아지를 따라 나섰고 그렇게 도달한 곳에 머지않아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14살 에이프릴이었죠. 강아지는 그녀의 반려견 펜이었습니다. 잠시 후 911이 출동했고 보니까 이미 사망한 에이프릴의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단단한 무언가로 내리친 듯 상처를 통해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죠. 부검을 해보니까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누군가 발로 그녀의 목과 가슴을 강하게 압박했던 정황이 드러나는데요. 특히나 목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운동화 자국이 남겨 있었죠. 이 참혹한 살인사건에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누가 도대체 14살 소녀를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요? 그 충격과 반전의 전말이 이제부터 밝혀집니다. 가장 처음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건 에이프릴의 남자친구 오스틴이었습니다. 하필 여자친구 문자를 1시간 넘도록 보지 못했다는데 이게 영 수상했던 거죠. 오스틴은 친구와 놀다가 바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조사 결과 식당 CCTV에서 그 모습이 포착되면서 알리바이가 성립됩니다. 거짓말 테스트도 문제없이 통과했고 결국 수사선상에서 제외돼요. 그런데 이 사건은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서 범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목과 가슴을 압박했지만 지문 이게 남아있지 않아요. 오직 발자국뿐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작은 증거라도 확보하기 위해 에이프릴의 소지품을 찾는 데 주력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에이프릴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전화가 낙엽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범인이 일부러 이렇게 둔 거죠. 그렇다면 이 안에 뭔가 결정적인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경찰은 에이프릴의 통화 기록, 문자 내역 다 꼼꼼히 살폈습니다. 안에는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외에 사실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경찰이 문득 한 어플에 주목하는데 그건 스포츠 러닝 앱입니다.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이게 GPS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러닝 코스, 또 스피드, 타임라인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어플이었죠. 불행 중 다행으로 에이프릴이 산책을 갈 때 이 앱을 켜뒀고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어플 기록을 살펴보니까 저녁 6시쯤 집을 나선 후 에이프릴은 시속 1.6km 속도로 산책을 즐겼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닌 거죠. 그리고 6시 20분쯤 기록상 걸음이 눈에 띄게 빨라진 게 포착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8분 후에 에이프릴이 남자친구에게 내가 납치당할 뻔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정황이 딱 일치했죠. 즉 그녀가 어떤 위협을 느꼈고 누군가를 따돌리기 위해 걸음을 서둘렀다고 추정됩니다. 문자를 보낸 직후 기록상 그녀는 산책로에서 방향을 틀어서 다시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인 6시 35분 GPS상 같은 자리에서 격렬한 움직임이 관찰되었죠. 바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망 추정 시각 이후에도 어플은 계속해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범인이 에이프릴의 핸드폰을 챙겼기 때문이죠. 속도를 보니까 시속 32km. 이건 사람이 달릴 수 있는 스피드가 아닙니다. 즉 걸어간 게 아니라 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흔적이었죠. 이건 엄청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구글 맵에 기록된 범인의 이동 노선을 추적하게 되는데 그 결과 길에 버려진 에이프릴의 가방을 발견합니다. 정말 스릴 넘치는 추적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후 핸드폰이 버려졌고 그 다음으로 범인의 이동 경로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에이프릴이 켜둔 피트니스 앱이 수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핸드폰이 밝힌 노선, 시간을 이용해서 부근에 있는 목격자들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작은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민들의 관심이 초집중된 상태였고 이때 들어온 제보만 1000건에 달했습니다. 물론 허위 제보도 있었지만 다행히 유의미한 몇 명의 목격자를 추려내는데 성공합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이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얀색과 파란색이 섞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남자를 떠올립니다. 이 오토바이를 다들 이렇게 유독 기억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원래 이 산책로에 오토바이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민 한 명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남자가 에이프릴로 보이는 어린 여성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말했고요. 또 다른 목격자는 낯선 남자가 오토바이를 숲속에 세워두고 몸을 떠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조합해서 남자의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검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용의자는 자신이 쓰고 있던 헬멧으로 에이프릴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친 후 정신을 잃은 그녀를 길가에 끌어내 강간을 시도한 듯 보였죠. 이후 그녀를 버려둔 채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떠난 겁니다. 그러다 중간에 핸드폰을 버린 거고요. 한편 계속 어플 기록을 추적하던 경찰은 오토바이가 이동했던 노선 중 CCTV가 있는 도로를 찾아냅니다. 딱 보니까 그날 6시 49분에 오토바이를 쓴 사람이 포착이 돼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헬멧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얼굴을 식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끈질긴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신이 도왔던 걸까요? 경찰 한 명이 우연히 근무를 끝내고 집에 가던 중에 딱 길가에 서 있는 하얀색과 파란색이 섞인 오토바이 한 대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목격자들이 말했던 거와 아주 유사했어요. 그는 바로 이게 세워진 집 대문을 두드렸죠? 집주인이 나오더니 이 오토바이가 친구 건데 잠시 맡기고 간 거다 라면서 주인의 정보를 줍니다. 그렇게 알아낸 소유자는 제임스 벤 칼리즈. 아마다 마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고 3살짜리 아들이 있는 32살의 남성이었죠. 우선 경찰은 제임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임스가 경찰 조사에 아주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살인사건 당일 자신이 아마다 마을 산책로를 지나갔다라는 것도 순순히 진술합니다. 동생이 그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는 6시쯤 도착을 해서 8시까지 2시간 정도 머물다가 떠났다라고 설명했죠. 경찰이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무슨 신발을 신으셨죠? 제임스는 흔쾌히 운동화를 보여줍니다. 우선 에이프릴의 부검에서 발견된 발자국, 그건 나이키 조던 운동화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가 보여준 건 전혀 다른 브랜드였죠. 결국 경찰은 물증을 찾지 못한 채 그의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찜찜한 느낌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데요. 다음날 경찰이 다시 제임스를 찾아갔고 이 알리바이를 좀 더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진술서를 좀 써달라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이날 제임스는 웬일인지 바쁘다 하면서 진술서를 거절합니다.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태도가 더 수상하죠. 사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경찰이 만들어 놓은 이 몽타주와 제임스의 외모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체포를 할 수는 없어요. 이후 경찰은 6시부터 8시까지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이 알리바이를 꼼꼼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 당일 6시에 동생 집에 있었다라는 진술이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요. 어떻게 밝혀내냐면 휴대폰을 압수해서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동생 집이 아닌 사건 현장에서 꽤 가까운 주유소에 있었던 겁니다.
그 후 30분 정도 지나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건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죠. 마침내 경찰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제임스 집을 본격적으로 수색하는데 역시나 여기서는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집을 둘러보던 중에 마리화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죄목으로 일단 제임스를 체포하게 되죠. 이후 본격적으로 압수한 핸드폰을 살펴보던 경찰이 동영상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 영상에 계속 나온 것도 아니고 아주 찰나의 순간 제임스가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신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정말 너무 제가 설명하면서도 짜릿한데요. 더 살펴보니까 핸드폰에는 어린 여자를 꼬시는 법, 왜 어린 여자는 날 좋아하지 않나 같은 약간 또라이 같은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죠. 수사팀은 이런 다 증거들을 모았고 드디어 에이프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그를 정식 기소합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될 줄 아셨겠지만 제임스 변호사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살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현장이나 에이프릴 몸에서 DNA나 지문도 없지 않냐, 이건 무죄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DNA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날 오토바이를 탔잖아요. 그 의상을 입었습니다. 오토바이 장갑, 헬멧, 긴팔, 긴 바지 이런 걸로 다 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이때 제임스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동거하던 여자친구 크리스탈. 사건 발생 다음 날이었어요. 새벽 3시였는데 제임스가 헬멧과 신발을 소독제로 씻어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또 제임스가 그날 5시에 집을 나가서 9시에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 시간대가 범행 타임라인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탈은 제임스가 그날 나이키 조던 에어를 신고 있었다라는 증거로 페이스북에 올려진 그의 나이키 신발 사진까지 제출하게 되죠. 하지만 제임스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살인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끝까지 무죄를 외쳐요.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수많은 목격자들의 진술, 여자친구의 증언, 그리고 에이프릴의 앱이 가리키는 위치들, 핸드폰 위치 추적, 이 모든 종합적인 증거를 토대로 제임스에게 1급 살인 유죄를 판결합니다. 드디어 이 긴 여정이 시원하게 끝났고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죠. 하지만 14살 소녀 에이프릴의 죽음은 가족과 친구, 이 지역사회에 큰 슬픔과 충격을 남겼습니다.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했던 사건이 그래도 그녀가 사용했던, 켜놨던 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극적으로 해결됐고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은 에이프릴이 죽기 전 직접 자신의 살인자를 잡은 거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죠. 에이프릴 밀삽. 이제는 그녀가 편히 눈을 감고 영원한 안식을 취하길 바랍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1월 4일 서울 용산에 있는 K 게스트하우스에 일본인 남성 한 명이 체크인합니다. 서울역 앞에 있는 이 숙소는 평소 외국 배낭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는데 하루에 5만 원이면 투숙할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시설이었죠. 그 일본인 남성은 1월 4일부터 11일까지 총 일주일간 묵는 것을 예약을 했고 이미 온라인에서 요금까지 다 결제해둔 상황입니다. 당시 그의 차림새는 이곳으로 가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처럼 딱히 특별할 게 없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다카야마 나오키. 30대 초반이었던 그는 사실 평범한 여행객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명문 도쿄 대학에서 국제관계 학부를 거쳐서 경제학 대학원까지 졸업한 뒤에 4년 전인 2010년 4월 일본의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인 내각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까지 했죠.
그야말로 일본 내 엘리트 고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그의 신분은 내각부 경제사회 종합연구소 소속 연구원. 여기에 더해서 나오키는 이 정부 규정을 통과하고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아서 1년 전이었던 2013년 7월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비 유학생이라는 거죠. 그가 누리고 있는 이 공무원 유학 제도는요, 일본 공무원들 중에서도 상위 몇 %, 이 특권층에만 수여하는 아주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참 미네소타에 있어야 할 그가 갑자기 서울 용산의 게스트하우스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강남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리는 사회과학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미 서울에 오기 전에 주최 측에 메일을 보내서 일정에 대해서 세세히 물어보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죠. 그게 단순한 스케줄 체크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한국의 경제와 역사에 어떤 자료를 수집할 기회가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을 보냈습니다. 이걸로만 봤을 땐 한국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했죠. 그런데 서울에 도착해서 게스트하우스에 체크한 후 이틀 뒤인 1월 6일 오후 4시. 그는 남대문에 있는 서서문 파출소에 굉장히 당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면서 여권 케이스를 잃어버렸다고 분실신고를 하는데요. 보통 여권 분실신고는 많이 하지만 케이스를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경찰관들도 의아했지만 일단 신고를 접수해준 후 그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후 한국에서 예정된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러갔고 그가 용산 게스트하우스를 체크아웃하기로 되어 있던 1월 11일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숙소 직원들은 아직 방에 있는가 싶어서 들어가 보는데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아있는 짐도 없었죠. 그렇다면 이미 숙박 요금을 지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체크아웃 절차 없이 호련히 떠났구나 싶었고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편 그때로부터 일주일이 흐른 1월 18일 오전 9시 45분 일본에 있는 후쿠오카현 기타큐슈 앞바다에 당시 시속 12m의 바람과 높이 2, 3m의 파도가 치는 아주 궂은 날씨였습니다. 이런 악천후 속에서 바다 낚시에 나선 한 어선이 있었는데 점점 파도가 거칠어지자 작업을 철수하고 항구로 돌아가려던 찰나 바다를 표류하고 있는 고무보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딘가 이상함을 느낀 선원은 곧장 일본의 해상보안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게 되죠. 오전 10시를 약간 넘겨서 해상경찰이 도착을 했는데 방파제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이 빨간색 고무보트가 표류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 안에 바닥에 엎드린 채 미동 없이 쓰러져 있던 남성도 발견하게 되죠. 구조가 필요한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강풍주의보에 풍랑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질 만큼 험한 날씨였기 때문에 이 경찰들이 쉽사리 보트에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요. 바로 그때 아주 높은 파도가 무섭게 쳤고 이 고무보트가 중심을 잃고 뒤집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안에 있던 그 남성 역시 그대로 물에 잠기고 말았죠. 해양경찰은 그 와중에도 사실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었고 그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틀 후에 파도가 좀 잠잠해지고 나서야 수색이 이루어졌고 7m 깊이 바다 아래에서 시신 한 구를 인양합니다. 키 175cm,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외상은 없었고 사인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이런 악천후 속에 바다 낚시를 즐기러 왔다가 안타깝게 조난당한 걸로 보였죠. 사망자에게 남아있던 소지품은 입고 있던 점퍼 2개, 그리고 양털 바지, 양말 2개, 그리고 신분증이 없는 지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갑에 특이한 점이 있었죠. 한국 돈 25만 원이 남아있던 겁니다.
게다가 그가 입고 있던 점퍼 역시 한국 브랜드였고요. 그렇다면 그는 한국인일까요? 2주 후인 2월 1일 일본 전역에 충격적인 보도가 나옵니다. 후쿠오카 앞바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그 남성은 바로 내각부 소속 공무원 다카야마 나오키였죠. 일본에서는 고위급 공무원이 고무보트 위에서 표류하다가 발견됐다라는 것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이 쏠려요. 우선 일본 해양보안청은 그가 실종되기 직전에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인터폴을 통해서 한국에 수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드러나는 그의 행적은 그야말로 의문투성이었죠. 우선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왔던 나오키. 그런데 그토록 도착 전에 관심을 보였던 이 컨퍼런스에 나오키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알아보니 애초에 나오키의 전공이 경제인데 사회과학 관련 행사에 참석해야 할 이유조차 없었죠. 또 다른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1월 4일부터 일주일 동안 게스트하우스에 묵겠다고 체크인을 했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동시에 서울 중구에 있는 어떤 호텔에도 체크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 들어갈 때는 본명 대신 알렉스라는 가명을 사용했고요. 여권과 신용카드 그리고 고장난 태블릿 PC가 담긴 캐리어 3개를 전부 이곳에 맡기기도 했죠. 심지어 그 여권 케이스 분실했다고 경찰서를 찾아왔을 때도 이 호텔의 직원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어라? 근데 기이한 점은 계속됩니다. 그는 같은 날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목격이 되는데 바로 서울에 있는 한 보트 판매업체였죠. 그날 검정색 점퍼에 마스크를 써서 거의 얼굴을 가린 채 나오키가 등장했는데 시신 발견 당시 타고 있던 그 빨간색 고무보트와 모터를 100만 원 정도 되는 현금을 내고 직접 구매합니다. 업주의 기억으로는 그는 굉장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자신을 홍콩 출신의 알렉스 4라고 소개합니다. 자기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홍콩에서는 보트 낚시를 할 수 없다면서 이 구매 이유를 능청스럽게 말하기도 했죠. 원하는 보트 모델을 지정했고 돈을 낸 후에 물건을 1월 8일 날 부산으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산으로 이동해요. 그가 주문한 보트가 부산의 한 호텔로 배달됐고 그걸 인수하게 되죠. 이후에 그는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엔진과 조명, 배터리, 케이블 같은 부품을 구매했고 방한복까지 직접 현금으로 구매합니다. 그 와중에도 나오키는 항상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영어를 사용했고 자신을 홍콩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신분을 숨기고 철저히 계획한 것 같은 행적이었는데요. 그렇게 나오키는 1월 11일 마지막으로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렇듯 그가 사망하기 전에 한국에서 보인 행적은 어떤 공무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말 미스테리한 일들 투성인데요. 일본 경찰은 이 보고를 토대로 나오키 죽음에 대한 원인 또는 동기를 찾으려고 했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존재합니다. 먼저 그는 왜 고무보트를 구매했을까요? 그 당시 1월 한겨울입니다. 부산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일본으로 은밀하게 입국하려고 했던 걸까요? 나오키는 사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던 국비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여권으로 합당한 사유 없이 중도에 귀국하는 건 불가능한 처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귀국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긴급 요청을 정부에 하면 충분히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굳이 위험하게 왜 고무보트로 미입국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정부나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실제로 일본 정부는 나오키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는 개인 상황 때문에 미입국을 시도했다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언론사들도 여러 가설을 내놓게 되죠. 그중 하나가 뭐냐면 나오키가 사실 국제 컨퍼런스 때문에 한국에 온 게 아니고 일본에 사는 한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고 싶어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미립국을 한 게 아니냐라는 추정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애인을 만나려고 고무보트 밀항 같은 이 위험천만한 일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추정으로는 그가 일부러 한국 경찰서에 여권 케이스 분실 신고를 하면서 내가 한국에 있었다라는 걸 입증할 알리바이를 남겨둔 거라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한국 호텔에다가 여권까지 해서 다 짐을 놨다는 점에서 어쩌면 일본에 와서 뭔가 몰래 범죄를 저지른 후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빠져나올 걸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가설인데요. 수사망이 좁혀오더라도 그 기간 동안 난 한국에 있었다라고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도 고무보트를 이용했다는 건 여전히 이상합니다. 미립국은 애초에 큰 어선을 탈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한겨울에 고무보트? 이해가 안 되죠. 게다가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고무보트가 길어야 7km 정도밖에 갈 수 없는 레저용 보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산에서 이걸 타고 일본까지 가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에요. 고무보트가 발견된 위치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거긴 일본의 후쿠오카 앞바다였는데 7km밖에 못 가는 보트로 어떻게 여기까지 오죠? 전문가들은 아무리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 보트가 표류를 하고 여차저차 운이 좋게 일본까지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해류의 흐름상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자연적으로 닿기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인공적인 힘으로 해류를 거슬러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의 미립국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 이 고무보트 크기나 무게를 보면 성인 남성이 혼자서 부산 시내서부터 바닷가까지 이걸 옮겼다라고 보기에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즉 조력자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 이런 비상식적인 점들 때문에 결국 하나의 음모론의 의견이 모아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가 일본이 파견한 위장요원, 즉 스파이가 아니었냐는 주장입니다. 그가 소속되어 있던 이 내각부는 우리나라로 치면 총리실과 비슷한 부서인데요. 남북관계와 관련된 업무를 다루기도 했죠. 그 안에서도 유학을 갈 만큼 엘리트 관료로 뽑히는 나오키가 어쩌면 비밀정보요원으로 활동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어떤 스파이 업무를 완수한 후에 누군가 준비해준 큰 배를 타고 후쿠오카 근처까지 갈 수 있었고, 근처에 와서 고무보트로 옮겨 타고 일본에 미립국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앞에서 조난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시나리오. 또는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한국이나 북한, 중국, 심지어 일본 측 공작원에게 암살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그럴듯한가요? 생각해보면요, 일본이 애초에 나오키가 전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컨퍼런스에 가는 걸 허락해줬다라는 점, 게다가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좀 쉬쉬하다가 열흘이 지나고 보도를 했다라는 점, 그러면서 한국의 공조수사도 늦어졌죠. 이 모든 소극적인 자세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일본 수사당국은 타살의 흔적이 없다, 사인은 단순 저체온증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나오키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는 일본에 돌아갈 수 없어서 이 미국 생활을 계속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 있는 그 미네소타 대학의 다음 학기조차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체류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 이유가 없는 채 아무런 관련 없는 한국 컨퍼런스행을 온 후에 신분을 속이고 보트를 구매해서 부산에서 일본까지 오려고 했던 엘리트 공무원 나오키. 저는 설명을 하면서도 이 행적 하나하나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표를 했는지, 그는 언제, 왜 죽음을 맞이했는지
정말 그 어떤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풀린 게 없는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아주 거대한 진실이 이 사건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지금까지 그의 이름은 다카야마 나오키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조차도 확실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 개인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미네소타 대학에서 그와 함께 유학 중이던 또 다른 공무원 동료는 도대체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됐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진짜 평범했는지 아니면 평범하게 보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지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 특히나 한국과 관련돼서 더욱더 흥미진진했는데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88년 11월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취약층을 돌보던 주디. 어느 날 자신이 관리하던 노숙자 한 명이 돌연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으면서 상상도 할 수 없던 희대의 사건 내막을 밝히게 됩니다. 사라진 사람은 51세의 버트 몬토야. 정신질환을 앓고 거리를 떠돌던 노숙자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몇 달 전에 이 주디의 도움으로 하숙집을 얻게 되는데 하숙비는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었죠. 드디어 안정된 삶을 꾸려나가는 듯 했던 버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에 주디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리게 되죠. 11월 11일 이 신고를 받은 존 카브렐라 형사는 버트의 최근 주소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거긴 세크라멘토 다운타운 F 스트리트 1426번지. 여기가 그가 얼마 전까지 머물던 하숙집이었죠. 문을 두드리자 곱게 차려입은 주인 할머니가 맞이했는데 백발에 큰 안경을 쓰고 있었고 좀 오래된 듯한 레트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아주 푸근한 인상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러시아 푸엔테. 사실 그녀는 이 지역사회에서 꽤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사비로 자기의 집을 개조해서 노숙자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되게 다루기 힘든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들도 스스럼 없이 받아줬죠. 뿐만 아니라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기적으로 음식을 나눠주면서 자선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시고 정말 동네에서 천사로 유명합니다. 사회복지사 주디가 버트한테 그녀 집을 소개한 것도 익히 도러시아의 선행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니 그럼 버트는 왜 이 안락한 집을 뛰쳐나간 걸까요? 일단 형사 존은 간단한 조사를 위해서 내부를 좀 살펴보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도러시아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다만 주방에 걸려있는 달력에 며칠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 밑에는 버트가 떠남이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죠. 할머니에 따르면 버트는 그냥 실종된 게 아니라 가족이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달력에 그날을 기록해둔 듯해요. 버트가 실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기를 나간 거면 경찰로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하숙집을 나가기 직전 형사는 마지막으로 집 뒷마당을 좀 살펴봐도 되겠냐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순간 할머니는 당황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오늘은 일단 돌아가고 나중에 장비를 가지고 와서 파보는 게 어떠냐고 조언했죠. 하지만 형사는 주디에게 들은 게 있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끝내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후 경찰관 3명은 미리 준비한 삽을 가지고 마당 곳곳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구석에서 천조각 같은 게 보였는데요.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그곳을 계속해서 파내려갔고 약 1m 정도의 깊이, 구덩이가 생겼을 때 삽 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더 흙을 파내자 형체가 드러난 것은 인간의 넓적다리 뼈였죠. 집주인이었던 도로시아 할머니 역시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경찰이 이 인간의 그 넓적다리 뼈 이게 왜 여기서 있는 거냐라고 좀 설명해 달라고 묻자 할머니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12일 1426번지 집 마당에서는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날 유해를 발굴했던 존 형사도 거기 있었죠. 사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에게 아무런 혐의점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집안에 있던 할머니가 문득 형사한테 오더니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다. 이 수색이 좀 진행되는 동안 근처 호텔에서 내가 커피 한 잔을 좀 마시고 있어도 되겠냐? 라고 물었고 존은 이걸 수락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집마당 뒤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머니가 잠깐 나가게 하는 걸 괜찮다고 하냐? 근데 사실 혐의점이 없었고 또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할머니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후 도로시아는 빨간색 코트를 걸치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집 뒷마당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유해가 발굴됐죠. 그제서야 상황은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무려 2구의 시신이 발견된 상황에서 경찰은 서둘러 도로시아 할머니를 소환하려고 했지만 가보니 호텔에서 그녀를 발견할 수 없어요. 이미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경찰은 긴급하게 미 전역에 지명 수배를 내리게 되죠. 이후에 꼬박 3일간 발굴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뒷마당에서 총 7구의 시신이 발견돼요. 당시 수색을 총괄했던 존 형사는 우리가 이 작은 뒷마당에서 어디를 파내려 가든 간에 시신이 계속 나왔다 라면서 참혹했던 상황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이 시신들이 공통적인 점이 있었어요. 굉장히 웅크려 있는 자세로 식탁보나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모두들 머리와 손발이 사라진 상태였죠. 머리와 손발이 사라졌다라는 건 그들의 신원을 감추려고 했던 행동일까요? 근데 그 중에는 앞서 실종 신고된 버트로 추정되는 시신도 발견됩니다. 도로시아 푸엔테, 1929년 캘리포니아에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살면서 물질적,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보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948년 위조수표 발행 혐의로 처음 체포가 되었고요. 1950년에 들어서는 매춘부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나중엔 아예 자기가 포주가 돼서 본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합니다. 그러다 1960년에는 결국에 매춘 혐의가 발각이 되면서 체포되었고요. 이때 90일의 실형을 살게 되죠. 출소를 한 후에도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록상으로 봤을 때 범죄 수법이 더 교묘하고 진화하는 듯 했어요. 도로시아가 어떤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냐? 술집에서 남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접근을 해서 강력한 수면제를 먹이고 정신을 잃는 사이 금품을 갈취해 가는 겁니다. 급기야 시간이 가면서 범죄가 더 치밀해지기도 해요. 이후에는 타겟을 독거노인층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죠. 자신이 의료인인 척 도움을 좀 주겠다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신지 하고 집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는 집에 있던 귀중품과 현금을 훔쳐서 달아나는 범죄를 계속해서 자행했던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살던 도로시아는 결국 1982년 꼬리가 잡혀서 5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데요. 머지않아 단 3년을 보내고 1985년 가석방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하죠.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전과 다르게 범죄가 더 대범해집니다. 여태까지는 자기가 직접 이 타겟들을 찾으러 다녔지만 이젠 아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이곳 F스트리트 1426번지. 여기를 무허가 요양시설로 운영하면서 세입자들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들이 주로 연락하는 가족도 없고 오갈 곳이 없는 노숙자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죠.
물론 가석방 신분으로 이런 하숙집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 당시의 행정체계가 허술해서 그녀는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한편 이웃들의 눈에 도로시아는 그저 인자하고 천사 같은 할머니였습니다. 나이는 얼핏 봐서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정도의 노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범행이 발각되고 경찰이 신원을 조사해 보니까 정작 나이는 59세에 불과했습니다. 노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중년에 가까운 나이죠. 그래서 왜 할머니처럼 보였나? 라고 봤더니 도로시아가 스스로를 할머니처럼, 나이 많은 할머니처럼 보이게 하려고 큰 공을 들였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얼굴을 가리는 큰 안경을 썼고요. 머리는 늘 백발로 염색을 했죠. 그리고 좀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또 옛날 사람들이 입을 것 같은 드레스까지 차려입은 모습. 이웃들은 영락없이 그녀를 그냥 60대 후반 이상의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보통 그녀는 원래 나이보다 한 10살에서 15살 많게 자신을 소개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랬냐? 철저하게 주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 누구도 이웃 중에 할머니가 이 집안에서 사람들 죽여서 뒷마당에 묻고 있다라는 걸 상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집안에서는 강력한 마취 성분을 가진 약 수십 알이 발견되는데요. 마당에서 발견된 시신에서도 공통적으로 성분이 검출되었죠. 이로써 하숙을 하던 이 세입자들한테 약물을 먹여서 살해하고 시신을 뒷마당에 은폐한 정황이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왜요? 왜 죽였을까요? 살해 동기는 예상하셨겠지만 이 세입자들 모두 정부에서 주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알코올 중독에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서 보호자격인 도로시아가 대신 수령을 해주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설사 이들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사망한 사실만 모르면 그녀는 매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살해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녀가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 노숙자들을 걷어주고 또 살해하고 또 걷어주고 살해하는 방식을 유지했을 거란 의견도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도로시아는 도망간 상태입니다. 검거를 해야 할 텐데요. 마당에서 시신이 발견되고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5일 만에 도로시아는 LA 인근 한 술집에서 목격됩니다. 마침 그녀를 알아본 한 손님이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왔고 머지않아 검거에 성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도로시아 할머니가 저지른 또 다른 사건이 파헤쳐지기 시작합니다. 언론에서 막 이 할머니에 대해서 떠들고 있던 그때 한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그 도로시아가 죽인 것 같다라는 증언을 한 겁니다. 무슨 일이냐면 여기 사진 속의 인물은 루스 먼로. 일찍이 남편을 보내고 5남매를 길러온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우연히 도로시아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이 꽤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 이 도로시아가 내가 작은 식당을 좀 차릴 거다라는 계획을 듣고는 루스는 가지고 있던 돈 상당 금액을 그 식당에 투자해주게 되죠. 그러던 1982년에 루스가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친구 도로시아가 발벗고 나서서 내가 간병인이 되어주겠다고 나랑 같이 살자고 제안합니다. 그의 상황은 예상이 가능하시죠. 루스는 도로시아의 집에 들어간 지 불과 2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물론 말기암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해가 안 되죠. 루스의 아들 빌은 어머니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이 집을 방문했는데 평소 술을 입에도 되지 않는 어머니인데 막 술잔을 들고 있는 장면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도로시한테 물었는데 너네 엄마의 그 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가 든 음료수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죠. 어딘가 이상했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도로시아는 루스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나한테 넘겼다
라면서 자식들에게 그 흔한 반지 유품조차 넘겨주지 않게 됩니다. 자식들은 내내 어딘가 수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증거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야 밝혀졌지만 이게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라 또 다른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러시아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루스 먼로의 죽음에 충분히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런데 살인의 의혹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루스가 죽고 4년 뒤인 1986년 세크라멘토 인근 강가에서 이번엔 신혼미상의 남자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시신의 형태를 보니까 2년 후에 이제 도로시아의 뒷마당에서 발견된 시신 있잖아요. 이 시신들이 훼손된 상태와 너무도 유사한 겁니다. 어라? 그럼 그 2년 전 사건도 혹시 도로시아가? 라는 의심 속에서 수사를 하던 중 결국 그 신원 미상 남자가 누군지 밝혀져요. 그건 바로 도로시아의 약혼자 에버슨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도로시아가 감옥에 있었을 때 두 사람은 펜팔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석방으로 풀려났죠. 이후 2집 1426번지에서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한 달 후 에버슨은 돌연 실종됩니다. 당시 그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또한 도로시아가 그 에버슨의 가족들한테 잘 지내고 있다라는 안부 편지를 계속 보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녀가 에버슨과 살기 시작한 지 2-3주 만에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냉혈한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으면 남자든 친구든 차갑게 져버리는 악녀라는 단어 왜 생각나지가 않는데요. 한편으로 최근 이슈가 된 가평 계곡 사건의 이은혜가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도로시아는 마당에서 나온 7구의 유해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이 루스 먼로, 에버슨 이 2건의 사망을 포함해서 총 9건 살해 혐의로 기소됩니다. 자, 그런데 도로시아의 주장은 완전히 달라요. 죽은 사람들은 원래 몸이 아팠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서 자연사하게 됐는데 나는 그냥 가족도 없고 안타까우니까 그걸 내 집 뒷마당에 묻어준 것 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들이 죽은 후에도 그걸 정부한테 알리지 않고 돈을 계속 받아온 바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다. 나는 살인범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녀 나름대로 이 스토리는 성립됩니다. 도로시아가 가석방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사망을 해도 이걸 경찰에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재판을 좀 더 들여다보면 시신이 7구나 발견이 됐지만 이들을 도로시아가 직접적으로 죽였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길게 이어졌죠. 미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이고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1993년 8월 도로시아는 마침내 살인에 대한 1급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기소가 됐던 9건 전체는 아니었고요. 그나마 정황적으로 확실한 3건의 살인사건만 혐의가 인정되었고요. 결국 그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받고 또다시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참고로 이 전말의 시작이었던 세입자 버트 몬토야 그리고 친구 루스, 약혼자 에버슨 이 3사람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던 도로시아는 진짜 할머니가 되었고요. 수감된 지 18년 만인 2011년 3월 27일 82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엔 아직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도로시아는 사실 체구도 작고 진짜 할머니는 아니었지만 당시에 60세에 가까운 나이였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세입자의 시신들을 혼자서 옮기고 처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시신 중에는 90kg가 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당시에 이 살아남아 있는 세입자들 중에 공범이 있지 않겠냐라고 의심했지만 결코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죠. 정말 이상합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그걸 다 옮기고 하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 보조금까지 쏙쏙 뽑아먹으려고 친절하고 인자한 할머니 가면을 썼던 도로시아. 약혼자와 친구의 목숨까지 빼앗은 희대의 쌍년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악랄한 범행에서 문득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혜와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적 앞에 살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1426번지 집은요,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한 채 남아있는데, 그런 끔찍한 사건이 난 곳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집이 지어진 지 100년이 넘어서 역사적인 가치가 인정되면서 유산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역사의 유물이라기보단 도로시아의 잔혹 살인사로 앞으로도 기억되지 않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교토시 사쿄구 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와쿠라 하타에다초. 여긴 교통 중심부에선 좀 떨어진 교외 지역인데요. 철도와 도로를 따라서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는 농지와 산이 대부분인 아주 한적한 마을이었죠. 때는 지난 2007년 1월 15일 저녁 7시 45분. 이 마을에 살던 A씨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서 집으로 향하던 길에 문득 아주 낯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논밭이 펼쳐진 곳에 세워진 자전거, 그리고 그 옆으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웬 남성 한 명이 밭 쪽을 본 채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A씨는 누구지? 하면서 그대로 지나쳤지만 이 왠지 모를 찜찜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죠. 결국 그는 30초 정도 앞으로 가다가 다시 자전거를 돌려서 그 남성 쪽으로 향했는데, 아니, 이 짧은 시간에 남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A씨가 싱겁게 발길을 돌리려던 차 화들짝 놀라게 되는데, 도로 옆에 밭 쪽에 웬 젊은 남성이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딱 봐도 출혈이 상당했고요. 가슴과 복부에 몇십 번이고 찔린 상처가 나 있었죠. 쓰러진 남성은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었는지 이 휴대전화를 옆에 둔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를 보자마자 힘겹게 말했죠. 칼에 많이 찔렸어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약 10분 후에 구급대가 도착을 했고 이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은 피를 이미 흘린 탓에 곧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런데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 남성이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범인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망 현장에는 다량의 피와 함께 범인과 피해자의 발자국이 무수히 찍혀 있었죠. 남성은 현장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교토 세이카 대학 만화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살 치바 다이사쿠. 이 세이카 대학은 지난 2006년에 일본 최초로 만화학부가 생긴 그런 대학입니다. 만화 계열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지명도를 쌓고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명문 미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한 치바 역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여기에 합격을 했고 열심히 생활을 하던 중이었는데, 사건 당일에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그림을 그리다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던 길에 봉변을 당했던 겁니다. 치바가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친구와 헤어진 시각은 저녁 7시 40분. 이때 밖으로 나와보니까 이미 해가 졌고 어두운 겨울밤이었는데요. 동네는 평소처럼 한적했습니다. 자전거로 달리던 보도 옆에 1.5m 아래에는 밭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보통 일본 자전거는 좌측 통행이 기본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날은 길이 워낙 한적했기 때문에 치바는 보도의 오른쪽으로 달리게 되죠. 길 자체가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든 옆으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 앞에서 좌측 통행으로 달려오던 자전거가 있었고 이렇게 마주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남성이 왜 그렇게 달리냐면서 시비를 걸었고 둘은 결국 자전거를 세우게 되는데요. 봤더니 상대 남성은 상하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특이하게 5대5 곱게 가르마를 탄 단발머리 남성이었는데 그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무작정 치바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죠. 아니 이게 너무도 사소한 일에 좀 격분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남자는 몸을 좀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좌우로 흔드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보 병신! 고함을 지르면서 치바에게 다가왔죠. 이후 정확히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에 따르면 치바는 최대한 이 이상한 남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남성의 돌발 행동이 이어집니다. 숨겨뒀던 칼을 꺼낸 겁니다. 이때 칼날 폭이 약 2cm 정도 되는 작은 칼이었는데 치바도 흉기를 보고 겁에 질려서 도로 아래쪽 밭으로 내려가서 도망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범인 또한 내려가서 그를 집요하게 쫓아갔고요. 얼마 못 가서 치바는 붙잡힙니다. 그리고 등과 가슴 쪽에 무자비한 칼부림이 자행됐죠. 이후 범인은 도로 위로 다시 올라왔고요. 쭈그려 앉아서 밭에서 죽어가고 있는 치바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힘없이 쓰러져 있던 치바가 행인에게 발견된 건 저녁 7시 45분, 즉 학교에서 친구와 헤어져서 자전거를 탄 지 겨우 5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 속 장소가 해당 남성이 앉아있던 위치입니다. 보시면 도로가 바로 옆에 있고 자전거 길 아래로 밭이 보이죠. 길 한복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 그런데 정황적으로 봤을 때 우발적인 살인이다라는 걸 짐작했습니다. 게다가 범행 당시에 이 남자가 몸을 막 제대로 가르지 못하고 좌우로 건들거렸다는 게 굉장한 특징이었는데요. 이런 행동으로 봐서 그가 어쩌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또한 이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다는 점에서 동네 주민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치바의 현금과 지갑이 그대로 있었던 것을 봐서 강도 목적은 아니라고 추정되는데 또한 흉기는 2cm 정도라고 추정만 될 뿐 발견이 되지 않아서 DNA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 해도 여긴 사실 비교적 주택이 조금 모여있는 민가였습니다. 게다가 이 주택의 창문들이 현장 쪽을 향해 있었고요. 사건이 벌어진 도로 또한 평소에 이 세이카 대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이 곧잘 지나가던 곳이었죠. 여긴 사실 전철역과도 1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다행히 그날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수는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꽤나 구체적인 인상착의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범인은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남성. 아래 위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특이점은 눈에 초점이 맞지 않는 듯 흐리멍텅했습니다. 머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5 가르마, 약간 부스스한 스타일이었고요. 키는 170에서 180. 그는 일본에서 마마차리라고 부르는 이 바구니가 달린 검은색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족적이 남아 있었는데 신발이 270에서 280. 그런데 특이한 점은 외국제 등산화였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사실 살인사건 이래 보기 드물 정도로 상세한 몽타주가 작성됩니다.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의 이 몸 움직임을 굉장히 주시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재현한 동영상까지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죠. 그 영상 조금 꺼림직하지만 보시죠. 아호! 오케이! 아호! 오케이! 이상해. 아호! 오케이! 아호! 오케이! 정말 특이했죠. 이 사건 현장이 워낙 뻥 뚫린 장소였고 또 주변에 목격자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범인은 쉽사리 검거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행방이 오리무중이에요. 일본에서 약 5만 8천 명의 조사원이 동원이 되었고요.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1000건 이상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용의자에게 일본 내 최고의 현상금인 300만엔, 하나로는 3,300만 원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제보와 목격자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도저히 진척을 보이지 않으니까 일본에서는 아니 교토부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거냐 하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래, 그러니까 사건 발생 14년이 흐른 지금 2021년까지도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과 또 세이카 대학 관계자들은 용의자 검거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같이 해갔죠. 치바를 좀 알아보면 생전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면서 신문 배달로 돈을 벌었고 입시를 준비했고 힘겹게 재수를 한 끝에 대학에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그의 동기들은 치바는 주변에 친구도 많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또 만화 수업에 열정적으로 임했던 아이라고 말합니다. 교토 세이카 대학의 교수이자 만화가인 사소우 아키라 씨는 1월 15일은 매년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시간은 10년 전에 멈춘 채다 라고 말하면서 이 치바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현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제자들과 함께 이 사건의 개요와 치바 씨의 생전 인품 그리고 범인의 몽타주를 담은 만화 책자를 직접 제작해서 회포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만화의 힘으로 억울한 죽음을 달래자는 생각에서였죠. 그 외에도 대학 동기들은 치바의 죽음을 기리는 만화를 그려서 SNS에 연달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20년 치바 다이사쿠 사망 13년을 기리기 위해 유가족, 또 대학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법회를 올리게 됐는데요. 이때 알게 된 건 치바의 어머니인 준코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의자 몽타주와 또 그 사건의 개요가 담긴 책자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범인을 찾는 걸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 사건의 범인을 추측하는 다양한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의견은 우발적인 살인, 그런데 범인이 뭔가 정상적이 않은 상태, 그렇다면 그는 이미 감옥이나 정신병원에 들어간 건 아니냐라는 주장이었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이춘재의 경우가 생각나는 부분이죠.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의 대형 사건이었던 보육원 살인 사건의 용의자 마츠오카 유스케의 외모가 이 몽타주와 너무 닮았다면서 혹시 동일범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살인 직후 망연자실하듯 이 도로에서 앉아 있으면서 죽어가는 치바를 보고 있던 범인.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쩌면 이런 충격적인 사건 이후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14년간 어떻게 이 남자를 못 잡을 수 있냐 라는 주장도 일고 있습니다. 20살 꿈 많던 만화각도의 황망한 죽음 치바 다이사쿠. 이 주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용의자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교토의 현장에는 이 사건을 알리는 현수막이 여전히 세워진 상태죠.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장기 미제 사건. 누군가에게는 그저 오래전 일어난 살인사건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과 그 주변인들에게는 마치 어제 일처럼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겠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는 실종 사건의 경우 범죄에 의한 납치 혹은 스스로의 가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물론 종종 재난사고에 의해서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실종으로 분류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생존 가능성이 더 낮다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중 한 명이 하루아침에 행방불명된다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실 건가요? 오늘은 아주 미스테리한 실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자카르타 남부 수카부미 지역의 찌더푸스 해변입니다. 맑은 물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관광 명소인데요. 지난 2017년 1월 8일 한 가족이 이곳으로 휴가를 오게 돼요. 그곳에는 52세의 니닝 수나르시 씨도 함께였죠. 모처럼 이 대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그래서 후회 없이 놀아보자는 마음으로 그녀 또한 바다에 몸을 담그고 여동생과 손자와 함께 공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손자가 힘껏 던진 공이 좀 먼 곳으로 날아갑니다. 니닝 씨는 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더 수심이 깊은 곳으로 서서히 걸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니닝 씨 쪽으로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여동생이 언니 조심해! 라고 외쳤지만 그걸 들을 틈도 없이 니닝 씨는 그대로 강한 파도에 휩쓸려 버렸죠. 정말 그 짧은 찰나 거친 파도 속에서 니닝 씨의 팔이 잠깐 보였고요. 이렇게 막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내 가족들이 한 명씩 바다로 뛰어 들어갔고 그녀를 구출하려 했지만 니닝 씨는 이미 시퍼런 물속으로 사라진 후였죠. 가족은 일단 구급대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좀처럼 그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돼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재난으로 실종된 사람의 사건일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이 사라진 지점에서 범위를 더 확대해 가면서 수색이 진행됐죠. 그런데 마침 변덕스러운 바다 날씨가 기상 악화까지 이어졌고요. 수색마저 딜레이됩니다. 몇 시간 후에 바다가 다시 잠잠해졌지만 이미 날은 저물어서 짙은 어둠이 깔려버렸는데요. 그렇게 수색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갔겠죠. 하지만 수색대는 어느 정도 사망을 예고하면서 시신이라도 찾자라는 생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조대가 해변에서 한 구의 여성 시신을 발견합니다. 놀란 가족들이 달려가서 신원을 확인했죠.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신은 니닝 씨가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우선 니닝 씨의 이 배 쪽에는 이제 약간 그 멍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 손톱 모양도 달랐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후에 그렇다면 이 시신이 누구냐라고 신원을 찾기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여기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시신이 발견된 이후 니닝 씨의 수색 작업은 아예 중단됩니다. 사실상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녀는 익사로 사망 처리됩니다. 눈앞에서 사라진 가족.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서인지 가족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수색은 중단되었어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녀가 어디선가 구조가 되었고 살아있을 거라는 그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아무 소식도 들려온 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니닝 씨의 아버지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딸이 사라졌던 날로 돌아간 듯한 바닷가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슬픈 얼굴로 아버지한테 나를 좀 찾으러 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니닝을 본 거였죠. 사실 아버지가 지난 몇 달 동안 딸을 잃고 계속 우울했던 탓에 이런 꿈을 꾸는 게 자주 있던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번 꿈만큼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또 한 번 똑같은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 달 후 그는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이게 그 말하는 신경쇠약이라는 걸까? 그렇게 애써 무시하던 아버지는 결국 딸이 실종된 지 1년 반 만에 다시 가족과 함께 찌더푸스 해변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다가 예전만큼 아름답게만 보일 순 없었어요.
딸을 집어삼킨 파도. 가족들이 한없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애도를 마치고 다들 해변을 떠나려던 그때 저 멀리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의 형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라,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에 가족들이 다들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말도 안 돼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니닝 씨였습니다. 딱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녀가 처음 파도에 집어삼켜진 채 사라진 그곳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죠. 심지어 실종된 그날의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웠던 니닝이 돌아와서 모두가 막 놀래고 감격했지만 이게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또한 분명했던 거죠. 여러분은 사진 속에서 실제 니닝 씨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발견 직후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검사를 받았죠. 신기하게도 약간의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그거 외엔 아무런 신체적인 외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이윽고 정신을 차린 니닝 씨. 입을 떼요. 말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실종된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정말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충격적인 실종 케이스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해외 토픽으로까지 퍼지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죠. 그럴만도 하죠. 이게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케이스에 대해 여러 가지 전 세계 사람들이 추측을 내놓기 시작해요. 가장 첫 번째로 제기된 것은 베니싱 현상이었습니다. 지난 토요 미스테리에서도 사람이나 선박, 항공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주제로 많은 미스테리 영상이 제작되었죠. 특히나 사람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죽어서 백골이 된 상태로 돌아온 게 대다수였는데요. 혹은 돌아왔을 때 자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니닝 씨처럼요. 실제로 1968년 아르헨티나의 시네메스라고 하는 11살 소녀가 겪은 베니싱 현상이 이번 사건과 유사합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밖에서 놀다가 저게 되게 흰 구름 같은 거, 안개 같은 게 굉장히 짙은 게 자기 쪽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집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하고 피하려 했지만 결국 빠르게 다가오는 이 안개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후 아이의 기억이 필름이 끊긴 듯 지워져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요, 자신의 집에서 몇천 킬로 떨어진 에스파냐에서 발견되었죠. 심지어 실종된 지 1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어요. 니닝씨 케이스처럼 파도나 안개, 이런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 장기간 행방불명됐다라는 게 유사점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부분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었다라는 것까지 상당한 공통점이 보이죠. 두 번째로 설득이 가능한 추측은 버뮤다 삼각지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5월 일본 해안의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던 항공기가 실종된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자기장이나 메탄가스로 인해서 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예상되는 버뮤다 삼각지대,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니닝 씨가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를 표류하다가 어디론가 떠내려가서 버뮤다 지역에 빠졌고 잠시 다른 차원의 공간을 경험하고 온 게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강한 물살에 맨몸으로 휩쓸려서 사라졌던 사람이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온전하게 그 옷과 그 머리 그대로 돌아온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머리조차 길지 않았어요. 한 1년 반이 지났는데도요. 이 사건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너무 말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UFO 납치설입니다.
니닝 씨는 소위 외계인에게 납치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아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미지의 외계 생명체가 그녀를 타겟으로 잡아서 관찰하다가 생체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납치했고 목적을 달성한 후에 다시 같은 장소로 비슷한 장소로 돌려놓았다라는 주장인데요. 사례가 있습니다. 1975년 애리조나에서 목수로 일하던 월튼 트래비스 씨는 이 벌목을 하던 중에 강한 빛이 자신을 강타하는 걸 느꼈고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까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죠. 무슨 일이야 이게? 5일 동안 내가 왜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래서 이 기억을 찾기 위해서 최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최면 속에서 그는 커다란 머리와 눈을 가진 마치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존재에게 자신이 붙잡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신기하죠?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존재하다 보니 니닝 씨 역시 비슷한 가설로 설명될 듯합니다. 네티즌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니닝 씨 또한 최면 검사나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당국은 발표를 통해서 논란을 일축시킵니다. 니닝 씨가 은행에 막대한 은행 빚이 있었어요. 그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니까 차자극을 벌여서 스스로 실종을 자초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게 된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요. 그럼 왜 돌아오신 걸까요? 아니 이제 사망 처리되려면 끝까지 사망 처리가 되어야 빚이 다 탕감이 될 텐데 왜 돌아온 거지? 이런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니닝 씨 가족들은 그녀의 귀환이 축복이다, 신이 내려준 축복이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도 그녀가 중증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실종된 기간 동안 병원 방문한 기록도 없고 약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라면서 정부 발표를 쉽게 믿지 못하는 눈치인데요. 실종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건지는 니닝 씨만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건이 크게 이슈화된 후 가족들은 미디어와 어떠한 접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최근에 소개한 일화들 중에서 정말 가장 저를 좀 충격적이게 만든 것 같은데요. 정말 인간이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미스테리한 세계인 건지 아니면 정말 단순히 빚을 탕감받으려고 벌인 자작극일 뿐인지 결국 이 사건은 풀지 못할 궁금증만을 남겨버렸습니다. 니닝 스나리쉬 씨, 전 정말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